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 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70 이후의 노인들 대부분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령자나 종말기를 맞은 환자들, 즉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의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수개월 수명을 늘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후회 없이 제멋대로 즐기다 가는 것이 평온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공부도 해보고 제멋대로 여행도 해보고 제멋대로 술독에도 빠져보고 제멋대로 늦은 사랑도 해보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신기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다. 둘째,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결코 환자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 소개할 책은 70이 넘으면 제멋대로 살아라. 후회 없이 내 마음대로. 2700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삶을 불태웠는지,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른의 분별을 벗어던진다. 벌써 70대니까 라며 자신에게 나이 제한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나이를 먹으며 몸에 익힌 어른의 분별 따위 죽기 전에는 벗어던져도 좋다. 분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핑계로 삼지 마라. 70세 슬슬 분별을 버려본다. 공자가 말하기를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이 되어서는 자립했으며 40이 되어서는 흔들리지 않았고 50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고 60이 되어서는 귀가 열려있는 그대로 듣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유명한 논어 속 한 구절이다. 74세로 세상을 뜬 공자가 만년에 본인의 반생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다. 여기서 공자는 만년의 삶의 방식을 70살에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후에 70세를 가리키는 중심이라는 고사성어의 바탕이 되었다. 즉 공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70세가 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도 인간으로서의 도덕 규범을 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법에 저촉되는 일은 몇 살이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나는 2500년 전의 고명한 사상가의 의견을 지지한다. 사람은 70세가 되면 제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더라도 사람의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기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일에 익숙했고
악착같이 살아온 현대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다. 21세기의 돌팔이 의사가 공자의 말을 제멋대로 바꿔보면 이렇다. 70세가 되면 법도를 넘어서라. 70세가 되었다면 더는 사람으로서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타인이 다소 눈썹을 찌푸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으며 오히려 그래야만 한다. 공자는 70대 목전까지 망명 생활을 계속했고 그 사이에 아들과 동생을 잃었다. 자신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달성하려고도 시도했지만 헤매던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끝에 그야말로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 아닐까. 그 만년은 오경을 편찬하는 데 종사했지만 종심을 맞이하여 정치에서 멀어진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이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70세가 넘어서 공자도 분명 깨달았을 테다. 자신도 더욱 제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사실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으로 살아간다. 내가 방문 진료를 계속하는 환자 중에는 신흥 종교나 영험한 말에 의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병으로 신음하고 죽음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안에 사로잡혀 신령과 부처 등 위대한 힘에 매달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가령 그것이 수상한 오컬트적인 종교라고 해도 그럼으로써 당사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점을 봐주신 선생님이 말하기에 치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을 꺼내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본인의 의사라면 제 아무리 비과학적인 바람이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 때 나는 다시 한번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나요? 중국의 선승이자 임재종의 선조로 여겨지는 임재의 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아라한 고승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것이다. 죽인다라는 것은 꽤 불온한 표현이지만 이 말의 진의는 분명 해탈,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가르침이나 집착, 편견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테다. 부처나 아라한에게 배운 가르침, 어렸을 때부터 양친에게 혼인하며 배운 규범 모두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라는 말이다. 나는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이 말을 전한다. 물론 부처나 부모라는 존재나 그 가르침을 죽이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분명 그들 중에서 각각의 환자에 어울리는 스승이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그들을 구하는 말도 있으리라. 다만 의심 없이 매달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해석하고 선택해야만 한다. 후회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낸 인상 깊은 환자가 있다. 그 남성은 본래 사립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였다. 그 자리를 그만두고 유학을 거쳐 사립대 영문과 교수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백혈병과 간질성 폐렴을 앓고 있었고 여명은 수개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분당 5에서 10리터의 산소 흡입을 하면서 집에서 완화 치료를 하게 되었다. 옷을 갈아입거나 양치질을 하는 등 생활 속의 사소한 행위만 해도 산소 농도가 뚝 떨어져 괴로웠을 테다. 나는 그런 그와 가족에게서 어느 날 지바현의 다테야마에 가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통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명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인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도 남다른 각오가 전해져서 머뭇거리다가 애써 밝게 농담조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만에 하나의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숨이 헐떡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남에게 들키지 말고 도네가와강을 넘어 돌아오세요. 그런 농담을 가볍게 받아 넘기고 목숨을 건 드라이브 여행에 나선 그는 어떻게든 무사히 생還했다. 같은 해 9월 그가 이번에는 시해문화제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라고 말을 꺼냈다. 놀랍게도 사실 봄 무렵에 이미 참가 신청은 해놨다고 했다. 앞서 말했듯 옷을 갈아입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평범하게 대화를 나눌 때조차 숨이 차고 기침도 난다. 나는 그가 무대에서 노래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환자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굳이 취소시키지는 않고 몸 상태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용기 있게 철수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속으로 이런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화재 다음 주의 일이다. 여느 때처럼 그의 집으로 왕진을 갔더니 간병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기쁜 듯 미소를 지으며 V 포즈를 취해 보였다.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가족이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곳에 비친 것은 문화재가 열린 문화홀의 무대였다. 무대 위에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무대 의상을 입은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둘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연주가 시작되자 노래 문리버의 전주임을 알 수 있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주연 오드리 헵번이 부르고 앤디 윌리엄스가 앨범에 수록해 크게 히트한 왕년의 명곡이다. 짧은 전주 성량이 풍부한 남성 보컬의 멋진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데 무대 위에는 가수의 모습이 없었다.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지금 내 앞 간병 침대에 누워있는 그였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관객을 사로잡는 성량으로 낭낭하게 노래를 불렀다. 역시 전직 영문과 교수인 만큼 영어 가사 발음도 원어민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완벽한 노랫소리는 들려오지만 가수의 모습이 무대 위에 보이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CD라도 틀어놓은 것이 아닌가 착각한 관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노래를 직접 부르고 있었다. 영상은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관중 속에 있는 그의 옆모습을 포착했다. 만일을 대비해 그는 객석에서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노래를 마친 그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는 청중들을 향해 살짝 인사했다. 산소 흡입관을 코에 장착한 채 그는 끝까지 멋지게 노래를 불러냈다. 예전에 한 성악가는 악보대로 불러봤자 재미없다. 인생을 짊어지고 노래를 부르기에 사람의 마음에 노래가 가닿는다 라고 말했다.
목숨을 건 그의 노랫소리는 분명 관객의 가슴에 가 닿았다. 가족들에게 안겨 행사장을 나서는 그를 향해 사정을 이해한 관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네, 동업자 중에는 그가 무대에 출연한 일을 환자가 제멋대로 행동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비슷한 용태의 가족이 있는 사람 중에는 무모한 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기적의 무대라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 그건 각자의 자유다.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결과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든 제멋대로라고 나무랄 일이 되든 그런 것은 알 바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것뿐이다. 많은 사람을 호스피스 간병해 온 지금 나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해보고 싶은 것을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멋대로 이 마음을 봉인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기적의 무대로부터 한 달 후 그는 조용히 최후를 맞이했다. 삶을 다 불태운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평온해 보였다.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할래. 그녀는 기타 칸토 지방 출신으로 토목회사를 운영하는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고 한다. 어렸을 때 그녀의 집은 지역의 댐 건설이나 철도 건설로 꽤 번성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랜 기간 혼자 살았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꽤 괴로웠다라고 그녀는 뒤돌아봤다. 오래도록 울적하게 지냈어.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돼라고 생각했지. 무언가 찾아야 해. 지금까지 한 적 없는 것을 하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그녀가 뛰어든 곳은 연극의 세계였다. 당시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서 살던 그녀는 일단 신문 광고에서 본 극단의 지역 지부에 등록한 후 연극 연습을 시작했다. 근데 말이야 시골 지부였기 때문인지 우리 지역은 아이 역할밖에 없더라고. 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독서를 내뱉는 악마. 어쩔 수 없이 고령의 극단원도 많이 소속되어 있는 도쿄의 본부까지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첫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어. 우라시마 타로 위기에 처한 거북이를 구해준 대가로 용궁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내가 맡은 역할은 심해어였어. 심하지 않아. 배우로서 악마는 더욱 높은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그녀가 문을 두드린 곳은 유명한 연출가가 사이타마현에 설립한 실버 극단이었다. 약 1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응모한 가운데 그녀는 훌륭하게도 입단에 성공했다. 그뿐 아니라 주인공인 줄리엣 역할마저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실은 여기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 뻔하기도 했어. 라고 악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응모한 1600명은 대부분 여성이었지. 나와 마찬가지로 연극 초보뿐이었고 하지만 몇 되지 않은 남성들은 모두 멋진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밟아온 경험자가 많았어.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로 위에서 넘어져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잘생긴 누미호가 달려와서 그녀를 감싸 안고 상냥하게 몸을 일으켜줬다고 한다. 혹시라도 새로운 사랑이 생겨날지 몰라 라고 생각했지. 다음날 긴장한 채 연습 장소에 갔는데 그 남자 다른 여성 극단원을 꼬시고 있더라.
헛물견 거지 뭐. 새로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독고 생활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런 악마에게 이번에는 병마가 찾아왔다. 폐암을 앓게 된 것이다. 80세 암투병 중에 영호야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다. 큰 병을 앓으면서도 정열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80대가 되어 영어회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우리 어렸을 때 영어는 적국의 언어였어. 배울 기회도 없었지.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계속 품고 있던 영어 콤플렉스를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 극복하고자 생각한 것뿐이야. 내가 그녀와 처음 만난 것은 폐암이 발병하고 2년 정도 지난 2022년 무렵이었다. 진행성 폐암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체력이 떨어지기도 해서 입소할 시설을 검토할 때였다. 그래서 악마답지 못한 약한 모습도 보였다. 인생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디까지든 내키는 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의지할 만한 일가 친척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 대면하는 그녀에게서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를 들은 나는 부디 마지막까지 저희 시설에서 돌봐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개를 숙였다. 물론 내가 경영하는 시설의 매출로 연결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다. 80대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향상심, 불쾌하지 않게 시원시원한 말투로 말하는 자기 이야기. 나와 다른 스태프 모두 그녀의 삶에 매료된 것이다. 이 붉은 머리 여성의 인생 종반을 같이 달리고 싶다. 그녀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악마의 매력 덕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케어 매니저에게 꼭 그녀의 앞으로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담백하게 사는 사람의 상쾌함. 최초의 만남으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했다. 입소 당시에는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훌륭히 다시 일어났다. 산소 흡입을 받으면서도 시설 내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살았다. 전기 주전자를 사용해 취향에 맞게끔 달걀을 삶는 방법이나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고안해내고는 기뻐하기도 했다. 그런 악마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손에 들고 방을 방문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얼굴을 보며 깔깔 웃은 적이 있었다. 머리가 이상해지신 건가요? 농담을 반쯤 섞어서 내가 묻자 그녀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답했다. 그리고 조금 촉촉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나는 혼자가 되었잖아. 그런데 이 시설에 들어왔더니 스태프들이 이래저래 말을 걸어주거든. 아픈 곳은 없으세요 라든지 오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라든지 그러다 보니 아 어쩐지 좋네 그리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래전 고향지 합숙소에서 떠돌이 노동자들하고 밥 먹고 같이 놀던 때가 떠오르는 거야. 인생 이 나이가 되어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70년 전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말한 악마의 얼굴에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웃음이 퍼져 있었다. 그런 산뜻한 미소를 띤 채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조용히 먼 여행을 떠났다. 오늘 즐길 수 있는 건 뭘까? 내일 하고 싶은 건 뭘까? 붉은 악마는 항상 내일을 바라봤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을 때도, 큰 병을 앓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양로원에 입주해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깨달았을 때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녀는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았다. 이른바 계속해서 찾는 제멋대로를 마지막 순간까지 관찰한 것이다. 붉은 악마가 보낸 여생은 노후라고 불리는 시간을 사는 모두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사점을 남겨줬다. 나는 과연 언제까지 지금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는 어떤 병을 앓고 바닥에 쓰러지게 될까?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알지만 때로는 상상하게 된다. 그럼에도 나도 붉은 악마의 삶의 방식, 죽음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찾고 싶다. 일이어도 좋고 취미여도 좋다. 지역 이벤트일지도 모르고 집안에서 혼자 담담히 해낼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녀와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찾게 될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째선지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 삶을 불태우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존재를 자각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삶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붉은 악마는 나에게 가르쳐 줬다. 늙음하게 사랑 두려울 게 없다. 사랑은 마야. 얼른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입버릇처럼 그렇게 반복하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82세의 아야시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와 같이 살고 있었기에 낮에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지만 가족 관계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다. 남편을 간호하던 무렵의 아야씨는 무척이나 다부진 여성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오랜 기간을 함께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자 그녀의 기력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우울해지는 일이 늘었고 온종일 혼자 바닥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일도 있었다. 그를 걱정한 딸 부부는 케어 매니저와 상담한 후 모친을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게 했다. 아야 씨는 처음에 그 제안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딸이 어떻게든 다니게 하는 동안 점차 입욕간호 등에도 관심을 보이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역시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는 일은 많지 않았고 센터에서 대화를 즐기는 모습도 없었다. 외모를 단정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내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말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등져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아야 씨의 모습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데이케어 센터 직원과 대화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고 스스로 밝은 옷을 골라 입었으며 푸석푸석했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질했다. 그렇게까지 기력 없이 지내던 것이 마치 거짓이었던 것처럼
미소가 늘어나고 눈도 다시 반짝거렸다. 치매 의심 증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처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였다. 계속해서 자기 껍질을 닦고 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느 맑은 겨울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슬슬 잠이 쏟아지는 오후에 한 직원이 깨달았다. 창가에 휠체어가 2개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아야 씨가, 또 다른 하나에는 3개월 전부터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그녀와 동세대 남성인 시게루 씨가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볕 속 걷잠에 든 시게루 씨를 가만히 바라보는 아야 씨. 이윽고 시게루 씨가 눈을 뜨자 둘은 온화한 말투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시게루 씨의 말에 아야 씨는 미소를 짓고 때때로 손뼉을 쳤다.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그 모습에 직원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직원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2분 친구가 되셨나요? 라고 말을 걸었던 것이다. 그 말에 볼을 물들인 2명은 허둥지둥 각자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직원의 불필요한 한마디로 불편한 공기가 흐른 이후 데이케어 센터에서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점차 보기가 어려워졌다. 아야 씨는 데이케어 센터를 계속해서 이용했지만 다시 이전처럼 기운을 잃고 말았다. 그걸 보다 못한 직원이 둘의 휠체어를 나란히 놓고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새삼 권하자 시게루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소꿉친구예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남녀 7세 부동석이 당연했던 시대다. 둘이서 대화하거나 나란히 걷는 등의 행동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세상이었다. 학교 때도 서로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라고 시게루 씨는 과거를 회상했다. 그가 처음으로 데이케어 센터에 온 날, 아야 씨는 그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달라졌던 것이다. 아야 씨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난 다음 나는 사랑만큼 강력한 마약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통감했다. 연심을 품을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만으로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살아갈 기력을 찾을 수 있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 앞으로 몇 년이든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젊은 세대가 하는 본래 연애의 의미이리라. 하지만 미래가 없는 시간을 살기에 더더욱 심신에 크게 작용하는 마약 같은 사랑도 있다. 과거 시인 가와다준이 읊은 것처럼 늙음하게 사랑에는 무서운 것 따위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적절히 내 마음대로와 막무가내 내 마음대로. 여러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를 지키다 보면 온갖 내 마음대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환자들의 마음대로도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느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하며 인생의 마지막 정도는 제멋대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해가 갈수록 강해지기만 한다. 이 책의 일본어 원제는 70대부터의 올바른 제멋대로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제멋대로란 그저 막무가내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폐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제멋대로란 다시 말해 고잉 마이웨이의 제멋대로다. 누군가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데서 태어나는 제멋대로는 올바르지 않은 제멋대로다. 출발점이 자기 자신인 제멋대로야말로 올바른 제멋대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은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관찰해야만 한다. 여성을 좋아하니 여성과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제멋대로 또한 내가 볼 때 올바른 제멋대로다. 그의 본성을 관찰한 그야말로 고잉 마이웨이인 제멋대로다. 애초에 돌발적인 사고나 급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마지막 순간에 제멋대로 마음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티켓을 받았다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절히 내 마음대로는 주변도 행복하게 한다. 그 녀석 참 본인 내키는 대로 행동했지.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하면서 살았어. 장례식 자리. 시래 속에서도 때때로 미소를 지으며 배웅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꺼내는 여행. 그런 마지막 순간이 이상적인 순간 아닐까. 나도 그런 마지막이 더 좋다. 제멋대로 살아라. 마지막까지 자신을 관찰하라. 이런 말을 들어도 제멋대로는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내가 매일 많은 환자를 배웅하며 느끼는 것은 올바른 제멋대로는 폐는커녕 주변을 안심시키고 배웅하는 사람에게 납득감을 준다는 사실이다.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혼이 나지 않으려고 부모나 선생님,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행복해요. 호스피스 간병도 비슷할지 모른다.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에서도 아들이나 딸, 간병인에게 혼이 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착실한 사람보다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나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든다. 올바른 제멋대로는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은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로 죽고 싶은 생물. 이전에 이런 환자와 가족이 있었다. 환자는 슬슬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는 80대 여성. 자택의 방에서 이부자리에 누운 그녀 주변을 10명 정도의 자식과 손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무척이나 상냥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은 할머니의 온화한 여행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된다. 할머니의 의식이 멀어지고 호흡이 한없이 약해진 다음 순간 가족 모두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소생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 손주가 할머니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리듬에 맞춰 몇 번이고 눌렀다. 그러자 할머니는 쿨럭하고 기침하듯 호흡을 재개했고 이 세상에 아직 더 남아있게 되었다. 가족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손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V포즈를 지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번에는 가만히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을 편히 떠나게 하는 편이 좋아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몇 분 후 할머니의 의식이 멀어지자 다시 가족은 소리를 질렀고
가슴 위에 올라 소생술을 반복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살아남았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환자 본인이 입을 연 것이다. 이제 그만 좀 해. 결국 이 여성은 이날 세상을 뜨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늦은 밤 이부자리를 둘러싼 가족 모두가 피로에 절어 졸고 있던 아주 짧은 순간에 그야말로 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던 것처럼 할머니는 세상을 떴다. 저 세상 입구에 발을 걸친 채 몇 번이고 다시 불려왔던 할머니. 그녀가 숨을 거둔 순간 나에게는 지금이야 빨리 죽어야지 라는 그녀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 기분이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에 죽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제멋대로 일지도 모른다. 후회가 없는 환자들. 내 환자들은 허세 따위 부리는 일 없이 맨 얼굴로 나에게 사는 방법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보낸 것은 아니다. 엄청난 재산을 이루지도 못했거니와 자랑할 만큼 출세한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때로는 적나라하게 나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의 구석구석에 공통된 말이 있다. 그것은 후회는 없다라는 말이다. 환자 중 많은 수는 투명하고 산뜻한 마지막 삶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대폭주하는 사람도 있다. 연인과 여행을 떠난 말기암 환자나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의료적 마약과 철학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인도로 이주한 사람도 있었다. 한수 위인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생각해보건대 인생의 종반을 사는 그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짐이 그다지 없을지도 모른다. 남은 날이 짧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회 규범이나 윤리관에 속박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하지만 아직껏 인생의 가치관이나 사생관에 관한 물음은 지식인이나 문화인이 미디어를 통해 제시한 답에 많은 사람이 구속된 채인 것만 같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관만을 소중히 여기면서 타인이 강요하는 기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복주하는 내 환자들이 있다. 그곳에는 이론도 이유도 논리도 없다.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의 침해뿐.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가치관만으로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모습에 가슴이 울린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을 메모해 둔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린 시절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나 무서워하던 죽음도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역시 환자들은 나의 스승 그 자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